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쟁 영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을 다룬 교과서적인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영화가 만들기도 어렵고 작품도 드물죠. 사실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1차 대전 좀 관련 영상을 여러 번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관심도 많지만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마침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나와서 보다가 야, 이거 가지고 1차 대전 얘기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레마르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3번 영화화됐죠. 첫 번째가 1930년, 두 번째가 1979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2022년 작품으로 세 번째 제작이 됐습니다. 이 세 번째 작품은 독일에서 제작했습니다. 원래는 30년대 작품하고 22년 작품을 비교하는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막상 해보려니까 할 얘기도 너무 많고 그리고 편집도 힘들어서 일단 30년대 작품 먼저 하고 비교하는 차원에서 22년도 작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작품을 간단히 평가하자면 모든 전쟁 영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30년, 야, 너무 끔찍하잖아요. 30년 작품, 흑백 영화. 그러면 이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보시면 놀랄 정도로 사실은 모던 타임즈보다 더 모던합니다. 모던 타임즈가 사실 1936년 작품이에요. 그 작품보다 6년이나 앞선 것인데도 더 모던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작품 중에서도 1차 세계대전 영화로서는 이게 최고봉입니다. 전쟁 영화 전체를 통틀어도 전쟁 영화는 이 작품에서 시작하는 게 최고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신 적이 없거나 별 관심이 없던 분이라도 이제 입문하신다면 꼭 이것에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저를 밀떡의 세계로 끌어들인, 솔직히 영화 보고 밀떡이 된 건 아니지만 원래 그런 건 좋아하긴 했지만 아무튼 전쟁 영화 리뷰도 제가 좀 하곤 했잖아요. 전쟁 영화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두 작품인데 하나가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또 하나가 TV 드라마로 나왔던 캄벳입니다. 캄벳도 언제 다시 할 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이 작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적인 소개를 하자면 이 작품이 제3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수상 작품입니다. 감독이 러시아 출신인 루이스 마일스톤이라는 양반인데 사실 러시아 출신이 왜 이런 걸 하지? 근데 이 사람 당연히 유태인이에요. 원래 그 러시아에서 영화, 방송, 신문 이런 쪽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헐리우드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이분이 영화를 많이 찍긴 했는데 최고 걸작은 역시 이거 같아요. 주연은 루이스 울하임, 그 영화에 보면 그 고참 병사 파파로 나오는 분이 루이스 울하임, 주인공으로 나오는 청년이 루 에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1908년생이고 1999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대표작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리메이크작이었던 79년도 작품은 주인공도 TV 스타였고 좀 TV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났어요. 굳이 성적을 매기자면 30년 작품 1등, 22년작 2등, 79년작 3등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79년작도 나쁘진 않습니다. 원작자인 레마르크는 본명이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입니다. 1898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사망했습니다. 독일의 소설가로 본인이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으로 쓴 소설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1929년에 발표했고 1930년에 영화화되었습니다. 엄청 빨리 됐죠. 이분의 대표작이 개선문, 사랑할 때요 죽을 때, 그래도 꽤 많은데 그의 대표작들이 영화가 많이 됐어요. 사랑할 때요 죽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는 못 만든 건 아니에요. 잘 만들었고 잔잔하고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인데 의외로 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요소가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소설을 딱 영화하기 좋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소설을 쓰는데 소설이 영화처럼 익히는 소설을 잘 씁니다. 본인의 재능이 영화적이었는지 영화를 의식하면서 썼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짐작으로는 후자 같아요. 레마르크는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많은 작업을 했어요.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이주해서 스위스에서 오래 살았고 스위스에서 죽었지만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 시민권을 땄고 헐리우드에서 영화
배우들하고 연문도 많이 일으키고 하여간 헐리우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부인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같이 나왔던 그 폴렛 고다드입니다. 물론 두 번째 부인이고 첫 번째 부인도 영화배우였어요. 이 영화 각본에도 본인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실제로 소설하고 영화의 갭이 크질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소설 읽는 것 같고 소설을 읽으면 영화의 장면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막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보통 이러면 좀 이렇게 영화를 보면 책을 볼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양반 영화를 보면 소설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소설을 보면 영화랑 별 차이가 없는데 장면이 그려지면서 또 감동이 오는 참 그런 거 잘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 레마르크 전집이 있었어요. 이분 작품이 대부분 전쟁 소설이거나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무대로 한 소설이 많아서 제가 열심히 봤는데 소설이 원래 철학책 같은 소설이 있고 영화 같은 소설이 있잖아요. 레마르크 소설은 영화 같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술술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그는 좀 보수적이었던 50년대, 70년대에는 통속 소설 작가와 순수 문학가의 중간에 위치한 작가로 뽑혔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면 또 혼나지만 그때는 이 순수 소설이냐 뭐 대중 소설이냐 이거 구분 되게 빡세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막 무시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통 순수 문학가 대접은 못 받았습니다. 그 레마르크 전집을 번역한 교수님이 서문에 썼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독일 유학 때 대학 서점에 가서 레마르크 소설을 달라고 그랬더니 서점 여직원이 팍 째려보면서 어떻게 그따구를 대학 서점에서 찾냐고 대학 서점에 그런 걸 어떻게 갖다 놨냐고 막 혼났다고 그래서 이분이 분노해서 이런 위대한 작품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래갖고 그걸 전집을 번역했다고 그 일화가 그 서문에 적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 소설이 요즘 라이트 노벨 같은 소설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게요.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 6, 70년대에 쟤는 통속 소설이야 대중소설가야 라고 지적당했던 작품들이 요즘에는 아주 어려운 순수 문학급으로 꼽혀요. 그럼 순수 문학은 그건 그냥 철학책이죠. 그건 아무도 그러니까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하여간 이 책이 그렇다고 라이트 노벨 같은 소설은 절대 아닙니다. 영화에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전쟁이란 어떤 극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어떤 전쟁의 그런 비참함이라든가 어떤 인간성의 극한을 보여주는 장면, 에피소드, 대사 이런 것들을 정말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다만 전쟁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제 훈련소 장면, 야전병원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저거 다 본 거 아니야? 이거 좀 진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영화가 30년대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본 거는 그 뒤에 이거를 보고 배워서 그 뭐라고 그러나 오마주라고 그러나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원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는 분들이 봐도 저거 많이 보던 장면인데 싶어도 절대로 그 부족하거나 지루하거나 유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영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영화적인 기법으로 평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총이었더니 뭐 단추가 틀렸니 뭐 이런 제가 또 그 고중민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어디까지나 역사고 부수적으로 문학 한때는 문학 소년이었죠. 아무튼 역사와 레마르크의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역사와 문학적 감상을 가지고 인상적인 장면을 뽑아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화는 영화니까 개인적인 약간의 영화적인 감상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그냥 개인의 소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장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고등학생인 파울 보이모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분들 역사 교사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제 입대하라고 학생들한테 선동을 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조국이 너를 부른다 뭐 이런 거죠. 그 선생님이 교실에서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이게 진짜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고 명대사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비렐름 황제 체제였거든요. 가만히 영화를 보다 보면 자꾸 그 히틀러와 파시즘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건 1930년대잖아요. 히틀러가 집권하기 직전이잖아요. 아마 30년에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1차 대전 이야기와 30년대의 상황이 뒤범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비렐름 체제라는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아마 그 코수염 날린 아저씨 그 시절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넷플릭스 22년 반도 이 장면은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전투씬입니다. 대규모 본격적인 전투씬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처음에 보다 보면 이거 잘 만들긴 했는데 액션은 없고 심리 묘사만 치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의 대규모 전투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씬은 42분에서 49분까지 재보니까 7분 동안 나오는데 진짜 이게 한 20분은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뉴스 영상도 많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은 자료 자체가 희귀하죠. 영상 자료가. 근데 이 7분의 전투씬은 우리가 정말 보기 힘든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옮겨 놓았으면서 또 2차 세계대전 다큐 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장을 그 시대에 돌아가서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낡은 영화 필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뉴스 영상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이때가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여러분 다큐멘터리 필름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나온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들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카메라맨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앵글, 이 각도, 이 분위기 좋아 이래서 실제 전쟁터에서 찍을 때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합성돼서 나타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진부하거나 지루한 전투씬이 아니다. 정말 1차 대전 다큐를 2차 세계대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다. 영화를 보면 전쟁씬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다 비교하면은 이렇게 상차림 잘하고 뭐라고 그러지? 세팅한다고 그러나? 색깔, 모양,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음악 깔고 테이블, 도자기 뭐 이래가지고 쫙 멋있어 보이는 그런 상차림 있고 그냥 우린 그런 거 몰라. 그냥 맛으로 승부한다. 그냥 탁 갖다 놓고 드셔.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이제 후자에 속하, 당연히 후자인데 전자에 속하는 그런 연출 보여주는 영화가 1917년 같아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사실 그 영화는 사실적인 전투 씬이라기보다는 정말 드라마 쪽인 연출력으로 쪼이는 건데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정말 그 시대의 전장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영화의 전투 씬에서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전쟁 영화를 찍을 때 실제 그 전쟁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 만드는 경우와 문자로 읽고 그려내는 경우가 제가 볼 땐 크게 다릅니다. 60년대 미국 드라마 컴백. 이게 사실 전투 장면에서 무기 고증이나 뭐 보는 요즘에 비탄 많이 받습니다. 뭐 엉터리 독일군이 미국 무기 들고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주요 스텝이나 배우가 전부 참전 용사로만 구성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엉성한 부분이 꽤 있어도 하여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느낌, 그 느낌이 전장의 느낌, 병사의 느낌을 정말 그대로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이 최고의 전쟁 영화인 이유가 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지났는 것에 불구하고 스필버그나 톰 행크스가 진짜 2차 대전 매니아 밀떡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지중대의 그 훌륭한 전투 기록이 있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캄베처럼 참전 용사를 쓰진 못했지만 참전 용사를 쓴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그 느낌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걸작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둔 퍼시픽은 실패했는데 퍼시픽은 딱 보면 이게 이분들도 똑같이 책 보고 뭐 영상도 뒤져보고 뭐 인터뷰도 했을 텐데 이게 정말 그 전사 그런 기록을 통해서 전사의 눈을 통해서 전쟁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모르는 작가의 눈으로 골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딱 나요. 그게 퍼시픽하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결정적인 차이고 눈으로 봐서는 다 잘 만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정말 이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게 왜 하느냐?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1930년대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전자의 체험이 살아있던 시기죠. 이 영화를 제작할 때 1차 대전 참전 용사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개입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는데 레마르크 자신도 영화 제작에 참여했고 시대가 멀지 않아서 그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사실 고증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고증 민수의 눈으로 보면 모르죠. 매의 눈으로 뭐 수십 가지 잡아낼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전투씬을 자세히 보시면 공격, 이선 후퇴, 포격, 역습, 반격 1차 세계대전의 전투 메커니즘이 정말 다큐처럼 그려집니다. 별도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맥심 기관총
그 십자포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철조망, 참호전, 백병전, 이게 정말 차례대로 교과서적으로 리얼하게 묘사가 됩니다. 포격도 일반 포격과 1차 세계대전의 포격 중이 유명한 게 탄막 포격인데, 그 탄막 포격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별도 설명 없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냥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을 영화가 아니라 장면으로도 이렇게 훌륭하게 그려낸 영화는 없습니다. 전쟁사를 잘 모르는 분들의 감상을 돕기 위해서 조금 추가를 하자면,